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킹 사태로 무리를 빚은 SK텔레콤이 오늘부터 무상 유심 교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불안한 이용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주말 동안 대리점을 찾아서 유심 교체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동이 나서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과연 오늘은 상황이 다를까요?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입니다. 문에 유심 없음이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다른 대리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유심을 바꾸려 방문한 이용객들의 얼굴에 불안과 허탈이 교차합니다. 사람들이 좀 빨리 교체를 하라고 해서 최대한 집 근처로 알아보고 있는데 유심이 없다고 해가지고 좀 무책임한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좀 현실적인 방안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낸 또 다른 이용객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죠. 이거 생업 포기하고 빨리 여기 와가지고 기다려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빨리 이거 통신사를 변경해야 되겠다. 해킹 사태 이후 대리점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째 전 직원이 하루 종일 유심 교체에 매달려도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SK텔레콤 측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만으로도 유심 교체나 다름없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이나 현대차 등 대기업들도 임직원의 신속한 유심 교체를 권고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유심 교체를 선호하다 보니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나서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라며 긴급 지시까지 내렸지만 물량과 인력이 태부족이라 대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 알뜰폰 가입자까지 합하면 SK텔레콤 가입자는 2,50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해킹 사태로 한 차례 고개를 숙인 SK텔레콤이 대응책을 놓고 또다시 문매를 맞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SK텔레콤이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가입자들이 유심 교체를 요구하며 불안감을 호소하자 자사의 유심 보호 서비스를 믿고 가입해달라면서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심 정보를 복제하더라도 다른 기기에서 통신망에 접속할 경우 차단할 수가 있다면서 유심 교체보다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0일 만에 트럼프의 지지율은 레임덕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은 미국인 3분의 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트럼프가 다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규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 부정은 5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긍정평가가 6%포인트 떨어지면서 취임 100일 만에 3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금 같은 여론조사 형태가 자리 잡은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취임 100일 지지율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이민 정책부터 연방기관 폐쇄, 대학 운영에 대한 개입 등 거의 모든 정책에서 부정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의 혼란과 관련해선 부정평가가 압도적이었고 관세 정책도 3분의 2가량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It's not tariffs themselves. I've been tough on China, and there are certain tariffs against China that are appropriate. But what he did was totally chaotic. He turned the whole world against us.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소득세를 크게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여론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연간 소득 3억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이 집중될 거라며 관세 정책으로 인한 광범위한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도 결국 중국이 미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Their business model is predicated on selling cheap, subsidized goods to the U.S. And if there is a sudden stop in that, they will have a sudden stop in the economy, so they will negotiate. CNN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최악의 취임 100일 점수표를 받았지만 성별 정체성과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에서는 긍정평가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 후보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한 합산 득표율 89.77%를 얻어 최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나온 득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대선에 다시 도전하게 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큰 주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0여일 남은 대선일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 이낙연, 명락대전이라고 불렸던 지난 대선 경선과 달리 이재명 후보는 이번엔 압도적 표차로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당내 갈등도 거의 없다시피 한 만큼 이제 본선을 겨냥한 외연 확장 행보에 한층 속도를 내리란 전망입니다.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우선 과제는 이른바 이재명 불가론 극복이 꼽힙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모두 장악하게 된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며 범보수 진영 연대를 꾀하는 반 이재명 빅텐트가 실현될 경우엔 본선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불안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할 거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삽니다.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대선 직전 이 후보나 민주당의 불리한 결론이 나올 경우엔 대혼란이 불가피하리란 관측입니다. 당내 경선과는 차원이 다르게 거세질 정책, 공약 검증도 이 후보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특히 이 후보가 꺼낸 성장론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는 AI 산업에 100조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공언했습니다마는 초저녁에 불이 꺼지는 기업연구소에서 K-엔비디아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보다 크게 이겨야 하는 부분 역시 이 후보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분열된 국민 통합을 위해선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경선 기간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안정적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주력해온 이재명 후보가 30여일 뒤 국민의 최종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에 즉시 만나겠다거나 원샷 경선을 치르겠다면서 앞다퉈 단일화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2차 경선 투표는 시작됐고요. 오는 29일, 그러니까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에 일제히 당원 표심을 집중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와 이른바 빅텐트 단일화론에 가장 먼저 기치를 내걸었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거듭 자신은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주장했다면서 최근에 와서야 찬성으로 돌아선 나머지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도 자신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원샷 경선을 한 번 더 하겠다며 한대행과 2차례 토론을 진행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한대행 출마 자체엔 반대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도 그럼에도 한대행이 출마한다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또 개인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 후보를 뽑아야겠죠. 이처럼 일제히 한대행을 끌어안겠다는 메시지를 낸 건 앞으로 이틀 동안 진행될 2차 경선 투표에 당원 투표 50%가 반영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직 절대 강자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선 한덕수 출마론을 바라는 당내 지지자들마저 최대한 끌어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앞서 모든 사람과 함께하겠다며 역시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일단은 당 경선에 집중하자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여기서 이 경선 자체의 의미를 해서 여기서 제대로 승부하는 게 자신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반명연대론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 후보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시작된 국민의힘발 빅텐트론엔 진정성이 없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권 청사진을 담은 손편지 홍보물로 독자 노선의 뜻을 거듭 내비치기도 했는데 휴일 하루에만 여러 건의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도 집중했습니다.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너무 유권자를 얕잡아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은 우선 동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실제 출마를 할지 또 곧 선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가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심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책임한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헛웃음밖에 안 나오죠. 빨리 이거 통신사를 변경해야 되겠다 뭐. 방금 보신 것처럼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여파가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SK텔레콤에서는 유심 무상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또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돼갑니다. 혼란스러운 경제정책의 시장도 실물 경제도 또 트럼프의 지지율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타트경제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주말 사이에 이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굉장히 여파가 컸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보니까 그 4월 19일 그 오후 11시 40분경에 그 해커의 악성 그 코드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출된 정보는 유심 고유 식별 번호라고 부르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인증키 뭐 등으로 이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주소 등 민감한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커가 유출된 유심 정보를 활용해서 복제폰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 기반 본인 인증 절차를 우회해서 금융 자산을 탈취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유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일단 가입자가 2,300만 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알뜰폰까지 하면 약 2,500만 명 정도의 유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확인이 된 거죠. 네.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네. 문제는 이제 사고 인지한 시점하고 신고 시점의 불일치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사실 해킹 사실을 제일 처음 발견한 것은 4월 18일 오후 6시 9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스템 이상이 처음 감지가 됐고 예. 그다음에 오후 11시 20분에 서버에 심어진 악성 코드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부르는 키사가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예. 이제 해킹 사실이 있으면은 그 우리가 흔히 24시간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쵸.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해킹 인지 시점을 4월 20일 예. 오후 3시 30분으로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법정 시한을 넘긴 거 아니냐라는 예. 지적이 좀 있고요. 아. 왜냐하면 이게 늦어지면은 유출된 상황에서 막지를 못해서 예, 그 유출 예, 예. 피해가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그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대표이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오늘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100만 개를 보유 중이라는데 이걸로 잘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피해자 유심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2,500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SK텔레콤이 약 100만 개 유심 재고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5월 네. 말까지 추가로 500만 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 가입자는 2,300만 명,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네. 가입자까지 다 합치면은 약 2,500만 명 정도의 이용자가 있는데 유심 교체 대상자는 굉장히 큰데 네.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SK텔레콤이 유심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 교체 예약 신청을 받아서 수급이 풀리면 다시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은 유심칩 교체도 교체지만은 우선 유심보호 서비스부터 가입을 하시는 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트럼프 이제 취임 10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옹호하는 그런 글들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고 경제 지표도 안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 좀 돌파하기 위한 시도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게 취임한 지 100일 됐거든요. 예, 예. 이제 100일 지지율이 아마 역대 최저치를 지금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낮은 그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취임 초에 트럼프가 주장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예. 관세를 통해 가지고 미국 기업과 그다음에 일자리를 지키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네. 보냈는데요. 근데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자국 기업들의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고 이게 점점 물가로 또 상승되는 물가 예, 예. 인상으로 반영되는 그런 우려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되다 보니까 그렇겠죠. 예. 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로 세금 면제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대폭 인하 또는 면제 이렇게 한 발언은 사실은 좀 부정적인 여론을 좀 잠재우고 그다음에 하락세에 있는 지지율 반전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다. 이 말은 이거 팩트로 봐야 됩니까, 이게? 뭐 일단은 이제 예. 본인의 정책적인 카드로 하나를 내세운 거고요. 사실 이걸로 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 지금 미중 갈등은 굉장히 지금 답보호 상태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세 정책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되고 있지 않고 그런 네. 상태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면은 이러한 세금 카드를 꺼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떤 여론을 일시적으로는 좀 잠재울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지지율을 벗어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지율 벗어나려면 확실하게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좋겠죠. 뭐 소득세가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말은 사실과 좀 다른 걸로 봐야 되는 거기 정치적인 때문에 좀 전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한미 2+2 첫 통상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논의한 내용이 사실 이제 이게 90일 동안 유예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90일 유예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7월 8일이 이제 데드라인이고 이 이전에
양국이 좀 포괄적인 무역 패키지를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지금 이번에 했던 그 논의의 시작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그 우리 25% 상호 관세하고 네. 그 품목별 관세에 대한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이게 밝혀졌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협의에서 이제 한국 측 우리가 주장을 한 바는 이렇게 이제 미국의 상호 관세하고 품목별 관세가 양국 간의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예. 이제 자동차 분야에 대한 우려 사항들을 전달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관련한 부분하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무역 불균형 해소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환율 정책 협의가 예.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밝혀졌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이 환율 정책은 우리가 처음에 그 협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협의의 결과로 나와 있어서 좀 의외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실무 협의를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을 네, 그렇죠. 하고 협상 범위와 그 구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고위급 회담을 5월 15일에서 16일에 한국에서 하도록 예정이 되어 네. 있는데 좀 협상이 빠르게 진전을 할 좀 상황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태고 예. 다음 정부가 6월 이제 초 이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줄라이 패키지라고 부르더라고요. 7월 패키지를 마련을 좀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굉장히 좀 이게 이제 중국도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굳이 우리가 이렇게 서두르면서 협상을 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신중하게 그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그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검토해 가면서 사실은 시간을 예. 끄는 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협의가 정치적인 좀 부재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해서 못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또 이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무역 협상 대상국이기 때문에 네. 실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율 부분은 굉장히 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미국이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해질 때 자주 쓰는 카드 중에 하나가 환율 그렇죠. 논의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달러의 약세를 가져가도록 굉장히 추진을 하게 되면은 네. 본인들이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수출에 굉장히 네. 의존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서 이 부분에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어쨌건 급한 거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시간을 들이면서 협상을 하는 그런 묘수를 발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충북 청주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 등 3명이 대피했습니다. 울산 울주군에서는 땅 꺼짐이 발생해 군청 등이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입니다. 갓길에 세워진 승용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옥산아들목 근처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15분쯤.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 절반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구멍이 움푹 파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지름 50c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싱크홀이 너무 큰 게 보이길래
바로 사진 찍고 경찰, 119에 신고했어요. 꼬 있는 사람이 이제 2명이면 그냥 들어갈 정도?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울주군 등 관계기관이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절반가량이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북한이 처음으로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노동신문 등 언론 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당 중앙군사위는 입장문에서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사법 일정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선고가 언제쯤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많은 사법 리스크들이 있지만은 대선 전의 마지막 사법 리스크라면은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 이걸 들 수가 있겠는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속도전을 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2번이나 어떤 회의,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결국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과연 언제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요.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고 예.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예.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대법원 결론만이 남아 있는데 네. 과연 언제 이 대법원이 나오는 것인가 선고가 되는 것이냐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관련된 사건은 633 원칙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대법원 판결도 3개월 이내에 선고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도 사실 이 기간이 지켜지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확정이 되었고 법적으로 달리 평가할 부분이 있는지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조기 대선 6월 3일 전에 판결이 내려지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오히려 지금 이제 5월 11일에 후보가 확정되는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전에 어떤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전에 또 선고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예.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네. 예. 그런 선고 시점까지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전원 합의체라는 게 현재에서 있었던 평의 과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지 또 그와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릴 때 전원 만장일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장일치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 다수결로 예, 예. 따라서 어떤 이 대법원에서는 이 전원 합의체의 결과가 전원이 일치되는 의견에 따라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네. 다수결에 따라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사안인데요. 대법원에서의 이 과정은 사실상 철저하게 비공개로 붙여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탁으로 되어 있는 이 회의실 안에서 자유롭게 의견이 교환이 되는 그런 자리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1심과 2심에서 나눠졌던 그 쟁점들, 예. 그 쟁점들이 법률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쟁점적으로,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재판 연구관들이 이와 관련된 어떤 법률적인 쟁점이 정리된 의견 같은 부분을 올리게 되고 예. 이에 대해서 일단 자유롭게 의견 표명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고심 쪽에서는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는 것보다는 법적인 논란이니까 아무래도 쟁점은 그렇다면은 이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 발언의 경계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입장에서도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결과 시나리오를 따져보면 3개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시나리오라고 한다면은 이제 크게 보자면요. 예. 대법원에서 2심에서 내려졌던 그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그렇다면 사실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그렇죠. 결과라고 볼 수 예. 있겠죠. 대권 가도에 정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리스크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일단 가장 급한 불은 끄고 출마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파기환송입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받았던 무죄의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다시 2심으로 내려가서 판단을 해봐라. 판결 잘못했다 2심이.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사실 출마는 가능합니다. 2심으로 내려가면 또 최소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걸리기 때문에 아직 그 유죄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어야지 이번 대선에 출마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파기환송이 되게 되면 다시 리스크는 예. 재점화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냈을 때 거의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이 되지만 중요한 부분은 과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인 것인가. 문제.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경우에는 파기 자판입니다. 대법원에서 양형까지도 내려주는 그런 네.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를 하면서 형량까지도 내려주는 경우가 파기 자판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파기 환송을 하게 됩니다. 파기 자판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좀 낮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파기 자판을 할 경우에는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요. 이 경우의 수별로 굉장히 복잡한 수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헌법 84조 논란이 다시 점화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던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헌법 84조 논란이라고 이제 칭해지는 그런 부분은요. 네. 헌법 84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제를 제외하고는 이제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입니다. 네.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다른 죄명으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었고요. 이 내란죄로서 지금 기소가 되면서 탄핵 심판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았거든요. 네.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뭐 대장동 사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금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이 상태로 당선이 된다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해당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다,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기존에 받고 있던 재판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도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좀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네. 이 점이 다시 쟁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좀 사항들이 좀 문제가 될 예.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례나 사례가 없는 일이라서 어려운데 다수설은 뭡니까? 정지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사실 다수설이다라고 지금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그것조차도, 말 그대로 예. 전례가 없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이 한 번도 쟁점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이 문헌을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면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소추가 기소로 읽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 조항이 왜 들어왔는지 그 역사적인 의미를 되짚어 본다면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이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 적어도 이제 그 종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미로 예. 들어온 조항이라고 본다면 정지가 된다. 지존에 받고 있던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없어지는 거 아니고 정지된다. 예.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명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예. 이 도이치모터스가 다수의 어떤 그 계좌들을 이용을 해서 시세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주가
주가는 사실상 시장 경제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면 이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요. 김건희 여사의 계좌 역시도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가 된 계좌다. 사실 이 점까지는 이미 확인이 되었고요. 이 사정, 이 계좌들이 지금 시세 조정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김건희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사실 쟁점이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사실 관련자들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 주식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고 단순히 어떤 계좌의 관리를 맡기고 일임한 것에 불과하지 시세 조정에 이 해당 계좌가 사용된다는 점은 알 수 없었다는 점검을 근거로 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고발자들이 항고를 했고 최근에 다시 이 부분을 수사할 필요가 있겠다. 재기 수사 결정이 예.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기 수사에 나서게 됐다. 무혐의 6개월 만에 재기 수사, 불기소 6개월 만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판결문을 참고해 본다면 어떤 부분들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일단 이 재기 수사 결정이 내려진 배경을 좀 보자면요. 예.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로서 확정 판결을 받은 점,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재기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인데 재기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면은 과연 이 관련자들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른 증언이나 진술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아서 과연 이게 시세 조정에 사용되는 계좌임을 알지 못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한 좀 수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결국 이 해당 계좌가 만약 충분히 시세 조정에 관여되고 있던 사정을 김건희 여사도 알았다면 김건희 여사 역시도 다른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시세 조정에 가담한 혐의로 자본수정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 재기 수사도 이 서울고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예. 관련자들이 추가로 소환을 통해서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시세 조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증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무혐의 처분 항고는 또 기각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 일명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된 부분은요, 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사실 처벌 조항이 미비했습니다. 이 예. 공직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련 없이도 문제가 된다는 그 조항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처벌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예. 그 상황은 지금 현재도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항고에도 불구하고 이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조만간 소환 조사 이것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 앞에 서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소환 조사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도 그렇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공천 개입 의혹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소환이 임박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도 지금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파면이라는 결정 이후의 신분상의 변화 역시도 하나의 그 변수로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소환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지금 관련자들에 대해서 특히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지금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환의 끝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네. 이런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어서 조만간 소환 조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건진법사 인사청탁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사실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할 명목으로 일명 그 건진법사가 굉장히 고가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통일교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지금 이런 혐의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지금 건진법사는 이 목걸이를 받은 건 맞는데 예. 분실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왜 해당 그 고가의 목걸이가 전달되었는지 실제로 그럼 지금 이 목걸이의 행방은 어디에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수사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많네요, 많기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이런 결정 같은 것들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사례들입니까? 사실 재기수사는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떤 불기소 처분, 어떤 처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항고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다른 판단을 받는 것은 쉽진 않거든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특히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그런 사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릴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점들이 받아들여져서 재기수사 결정이 있었던 것이고 재기수사 결정이 있게 되면 보통은 다시 그 해당 불기소 처분을 했던 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를 해봐라라고 보내게 되는데 이번에는 서울고검에서 직접 재기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사법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인 일, 전례 없는 일 아주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법률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주말 사이에 날이 건조하면서 곳곳에 산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산불 위험이 다시 커졌습니다. 오늘도 메마른 봄 날씨에 강풍이 겹치면서 기상 조건이 좋지가 못한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또 주말 사이 건조특보도 특히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 강화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건조한 날씨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네, 일단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 목요일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전까지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는 데다가 모레에는 마치 초여름 같은 고온 현상까지 나타나겠는데요. 계속해서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처럼 비 소식 없이 맑았던 주말 대기가 메마르자 어김없이 강원 인제 등 곳곳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영동 남부, 경북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건조 경보가, 그 밖에 동쪽 지방은 물론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오늘 맑고 일교차 큰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전 기온 10.6도로 약간 쌀쌀함이 감도는 정도인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2도, 대구 24도까지 올라서 따뜻한 만큼 입고 벗기 쉬운 외투로 체온 조절해 주셔야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까지 산불 위험은 계속 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모레에는 기온도 초여름처럼 높게 오르겠고요. 목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한때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는 스모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대기 정보 잘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4월 28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